70세의 강말순 할머니는 막 잠들려던 참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밤마다 삼촌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손자 준호의 잠꼬대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잠꼬대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을 잠가야 해. 안 그러면 다 사라져.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짜 공포가 담겨 있었거든요. 급하게 준호 방으로 들어가 보니 손자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괜찮아. 할머니 무서워요. 삼촌이 또 올 거예요. 누가 와? 어떤 삼촌? 기석 삼촌 밤에 몰래 와요. 뭔가 찾아요. 말수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며느리 소영이 말한 게 생각났거든요. 기석이라는 사람이 민수의 친구라고 가족을 돌봐주러 온다고 했던 말이요. 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0시. 강말수는 낡은 가방끈을 다시 한번 꽉 메었습니다. 70평생을 시골에서만 살아온 할머니에게 서울은 여전히 낯선 곳이었어요. 손에 든 종이에는 아들 민수가 적어준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며느리 소영이와 손자 준호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오랜만에 온 아들 집이지만 마음이 심란했어요. 일주일 전에 받은 아들의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3억이 넘어요. 동남아로 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소영이랑 준호를 좀 돌봐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8살 된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싶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하철 9호선에서 내린 말수는 준호가 가르쳐준 대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1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20층짜리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고 아래층에는 작은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1401호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영아, 나 왔다. 문이 열리자 소영이 나왔어요. 40을 앞둔 나이지만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준호야, 할머니 왔다. 안에서 뛰어나온 준호를 보는 순간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8살 손자는 키가 한 뼘은 더 큰 것 같았어요. 할머니, 준호가 말순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순은 소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떠난 게 한 달 전이에요. 처음에는 혼자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준호가 요즘 좀 이상해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거든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시작됐어요. 한 달 전부터요. 병원에도 가봤는데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기석 오빠 오시는 시간이네요. 소영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민수 오빠 친구예요. 회사도 같이 했던 분이고요. 민수 오빠가 떠나기 전에 저희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갔어요. 문이 열리자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최기석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최기석입니다. 기석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말수는 그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많이 부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 테니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녁 7시. 기석은 저녁을 함께 먹고 갔어요. 식사 내내 준호를 챙기고 소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수는 한 가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기석이 집안 곳곳을 너무 자세히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냉장고, 베란다, 심지어 준호 방까지요. 하지만 민수가 부탁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집안 상황을 파악하려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밤 9시 준호를 재우면서 말수는 손자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좋은 일 하고 오신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할머니, 기석 삼촌이 맨날 와요. 응. 아빠가 부탁해서 오시는 거야. 고마운 분이야. 그런데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준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말수는 거실로 나와 소영과 마주 앉았어요. 소영아.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기석 오빠가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어머님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시골집과는 다른 아파트의 소음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를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번져올랐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잘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8시, 말수는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벌써 아침밥을 다 지어놓았어요.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로 지은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소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놀라워했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도 다 차려놓으시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준호는 아직 안 일어났니? 아직 자고 있어요. 평소보다 늦잠 자는 것 같아요. 말수는 준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자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자고 있었는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준호가 눈을 뜨더니 할머니를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꿍꿍매서 무슨 꿈 꿨어? 바람이 불어서 준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문을 잠가야. 말수는 준호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은 없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준호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갑자기 창문 쪽을 바라보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삼촌이 열쇠. 준호야, 무슨 말이야?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자 기석이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일찍 왔네요. 말순이 인사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려고 일찍 들렀어요. 준호는 잘 잤니? 기석이 준호에게 말을 걸자 준호는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소영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 심하게 떨렸어요. 기석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삼촌이 무서워. 왜 그럴까? 아니에요. 그냥.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기석이 나간 후 말수는 소영과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소영아. 준호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잠꼬대만 심했는데 요즘에는 깨어있을 때도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들? 바람이 분다거나 문을 잠가야 한다거나 그리고 열쇠 이야기도 자주 해요. 무슨 열쇠를 숨겨야 한다고요.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8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아빠가 떠나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오후 2시. 준호가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였어요. 말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준호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문을 잠가야 해. 안 그러면 준호야. 누가 그런 말 했니? 준호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말을 하네. 누가 가르쳐 줬니? 아빠가 아빠가 뭐라고 했어? 준호는 입을 꽉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준호 방에 들어가 봤어요. 준호는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나와. 할머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바람 소리. 말수는 귀를 기울여 봤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저기 위에서. 말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작은 환풍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희미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환풍구 소리구나. 무서워할 거 없어. 하지만 준호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저녁 6시. 기석이 다시 왔어요. 손에는 치킨과 피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사왔어요. 어머님 요리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고마워요. 소영이 기뻐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기석은 계속 준호를 지켜봤어요. 준호는 기석을 보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삼촌이랑 게임할까? 기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싫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싫어? 재미있는 게임인데. 그냥 싫어요. 기석의 얼굴에 잠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자. 밤 9시. 기석이 돌아간 후 말수는 준호를 재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잠들기를 거부했습니다. 할머니 불 끄지 마세요. 왜? 어둡지 않으면 잠 안 와. 무서워요. 바람이 또 불 것 같아요. 말수는 준호 옆에 누워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할머니 아빠가 말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했어? 비밀을 지키라고. 바람이 불면 문을. 준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이상한 행동들, 계속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기석의 미묘한 표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잠꼬대가 시작됐어요. 삼촌이 열쇠 숨겼어. 바람이 오면 절대 열면 안 돼.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준호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또다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토요일 오전 7시. 말수는 어젯밤 준호의 잠꼬대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 같았어요. 말수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현관을 살펴봤습니다. 기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누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살금살금 들어오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기석 씨. 말순이 소리를 냈어요. 기석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순간 날카로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군요. 벨도 안 누르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소영이가 열쇠를 맡겨뒀거든요.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요.
소영이한테 말 안 들으셨나요? 기석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벨도 안 누르고 들어오는 건 예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어제 둔 서류가 있어서요. 일찍 출근해야 해서 가져가려고요. 오전 7시 30분. 소영이 일어나서 기석을 보고 당황했어요. 오빠, 언제 오셨어요? 벨 소리를 못 들었네요. 아, 열쇠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서류 좀 가져가려고요. 기석은 거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순이 보기에는 서류를 찾는 것보다는 다른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뒀더라. 기석이 중얼거리며 이곳저곳을 뒤졌어요. 베란다 쪽 선반도 확인하고 심지어 준호 방 앞까지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준호 자고 있어요. 소영이 말렸어요. 아, 그렇군 미안해. 하지만 기석의 눈동자는 계속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어요. 오전 8시. 준호가 일어났을 때 기석은 아직 집에 있었어요. 준호는 기석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말순의 치마를 꽉 움켜잡았어요. 왜 그래? 준호야, 사삼촌이 또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기석은 그런 준호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준호야, 삼촌이 뭐가 무서워. 좋은 삼촌인데. 기석이 준호에게 다가가려 하자 준호는 말순 뒤로 숨었어요. 준호야, 왜 이래? 소영이 당황했어요. 기석이 삼촌은 좋은 분이야. 싫어요, 싫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전 9시. 기석이 나간 후 말순은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영아, 기석 씨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거 맞니? 네. 민수 오빠가 떠나기 전에 맡겼어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요. 그래도 벨은 눌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친해도. 소영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게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말순이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소영의 팔을 봤어요. 긴 소매옷 사이로 보라색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영아, 팔이 왜 그래? 소영이 깜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에 부딪혔어요. 언제? 어제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하지만 말순이 보기에는 멍자국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손가락 자국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소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오후 5시. 기석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벨을 눌렀지만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준호 상태는 어때요? 별로 좋지 않아요.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소영이 대답했어요. 그때 준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기석을 보자마자 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또, 준호야, 또 뭐라고 하려고. 기석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요. 문을 잠가야 해요. 준호가 현관문 쪽을 가리켰어요. 이상하네. 바람이 어디서 불어. 기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수는 알아챘어요. 기석이 준호의 말을 듣고 순간 경직됐다는 거려. 저녁 7시. 저녁을 먹는 동안 기석은 계속 준호를 관찰했어요. 준호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재빨리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아빠 보고 싶지?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곧 전화할 거야. 그때까지 말 잘 들어야 해. 기석의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준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밤 8시. 기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말순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사삼촌이 나빠요. 왜?
뭐가 나빠? 밤에 집에 와요. 몰래. 언제? 엄마가 잘 때. 삼촌이 와서 뭔가 찾아요. 말순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뭘 찾는데? 열쇠. 아빠가 숨긴 열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석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냥 놀이 이야기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석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밤 10시. 기석이 돌아간 후 말순은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영아, 혹시 밤에 기석 씨가 또 오는 일 있어? 없어요. 왜요? 준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이가 요즘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영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정말로 누군가 오는지 확인하려고요. 새벽 2시쯤, 정말로 현관문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말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준호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조용히 집 안을 돌아다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도요. 말수는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그 소리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손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요일 오전 6시, 말수는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새벽에 정말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영이 일어나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영아, 혹시 어젯밤에 무슨 소리 들었니? 무슨 소리요? 현관문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같은 거. 소영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아파트라서 옆집 소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집이었어. 어머님. 새로운 환경이라 그러실 거예요. 시골하고 다르잖아요. 소영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준호가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동안 또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삼촌이 왔어요. 밤에. 몰래. 준호야, 꿈이야. 소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삼촌이 뭔가 찾았어요. 뭘 찾았대? 열쇠. 아빠가 숨긴 열쇠. 삼촌이 못 찾아서 화났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의 말이 어젯밤 들은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소영아, 준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어젯밤에 어머님. 소영이 말순의 말을 끊었어요. 준호가 요즘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아이가 듣고 있어요. 소영이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려. 오전 11시, 기석이 또 왔어요. 일요일인데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일하세요? 말순이 물었어요. 급한 업무가 있어서요. 그런데 준호 상태는 어때요? 별로 좋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이상한 말을 했어요. 소영이 대답했어요. 어떤 말? 기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자꾸 누군가 밤에 온다고 해요. 그리고 열쇠를 찾는다고. 기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 1시, 점심을 먹는 동안 준호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 상자를 열면 안 된다고. 바람이 불면 모든 게 사라진다고. 기석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야, 상자가 뭐야? 어디에 있는 상자? 기석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준호가 움츠러들었어요. 기석이 준호에게 다가가려 하자 준호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무서워요. 삼촌 무서워요. 준호야, 왜 그래? 소영이 당황했어요. 삼촌이 화나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준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기석이 나간 후 말수는 준호 방에 들어갔어요. 준호는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나와. 무서워할 거 없어. 할머니, 정말 아무도 안 믿어요. 할머니는 믿어. 준호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비밀을 지키라고. 그런데 삼촌이 계속 물어봐요. 뭘 물어봐? 상자가 어디 있냐고. 열쇠가 어디 있냐고. 준호야, 그 상자를 본 적 있니? 있어요. 다락방에. 하지만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오후 5시. 말수는 다락방을 찾으려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천장에 작은 출입구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소영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말수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다락방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새로 생긴 자물쇠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다락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거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잡동사니만 있어요. 소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자물쇠를 채웠어? 도둑이 들까 봐서요. 요즘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소영의 설명은 이상했어요. 다락방에 도둑이 들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녁 6시 30분. 기석이 저녁 시간에 맞춰서 또 왔어요. 손에는 치킨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준호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자꾸 이상한 말만 해요. 소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정말로 그런 게 있는 건 아닐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석과 소영이 동시에 말순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런 건 없어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기석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들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밤 9시. 준호를 재우면서 말수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준호야, 다락방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아빠가 중요한 거라고만 했어요. 언제 봤어? 아빠가 떠나기 전에 거기다 뭔가 넣는 걸 봤어요. 그때 삼촌도 있었니? 응. 삼촌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화났어요. 준호의 증언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어요. 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기석이 뭔가를 노리고 있다는 거려. 밤 11시. 말수는 소영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소영아, 준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정말로 누군가 밤에 와.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소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다락방 상자는 뭐야? 왜 자물쇠를 채웠어?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소영의 부인이 너무 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또다시 잠들지 않고 기다렸어요. 과연 누군가 올지 확인하려고요. 새벽 1시쯤 또다시 현관문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이번에는 말순이 조금 더 대담하게 움직였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기석이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춰보고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냉장고 뒤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숨겨뒀을까? 열쇠만 있으면. 말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준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직접 확인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말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틀 연속 기석이 밤에 몰래 들어오는 걸 목격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소영이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준 사이 말수는 공격적으로 집안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락방부터 확인해 봤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새 자물쇠였어요. 그것도 아주 튼튼한 걸로요. 다락방에 잡동사니만 있다면 이런 자물쇠를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 자물쇠를 부술 수는 없었지만 다락방 문틀 쪽을 살펴볼 수는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나사 몇 개를 풀어보니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덜그럭, 덜그럭. 분명히 뭔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꽤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소영이 돌아왔을 때 말수는 이미 의자를 치워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그냥 청소 좀 하고 있어. 집이 좀 어수선하더라고. 소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순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말순은 거실에서 소영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소영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소영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그냥 친구요.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친구와 통화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말수는 소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젯밤 기석이 뒤진 곳들을 중심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찢어진 메모지 같았는데 민수의 글씨로 보였습니다. 상자, 열쇠는 준호가, 나머지는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단서였습니다. 말수는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후 1시. 점심을 먹고 나서 말수는 소영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소영아, 민수가 떠나기 전에 뭔가 맡긴 게 있니? 없어요. 왜 그러세요? 다락방 얘기야.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자물쇠는 왜 채웠어? 민수가 채운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채운 거야. 소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냥 놔두세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말수는 소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석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요. 오후 3시.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요?
아빠가 상자에 뭘 넣는 걸 봤다고 했지. 정확히 언제였어? 아빠가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때 삼촌도 있었다고 했지. 네. 삼촌이 와서 아빠랑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웠어? 삼촌이 자기 것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안 준다고 했어요. 준호의 증언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아빠가 상자를 다락방에 숨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삼촌한테는. 말순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핵심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5시. 기석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좀 더 조급하고 날카로워 보였어요. 준호 상태는 어때요? 비슷해요. 기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기석이 준호를 째려봤어요. 준호가 움찔했어요. 그리고 말순 뒤로 숨었습니다. 그냥 장난감 상자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난감 상자가 다락방에 있어. 기석의 목소리에 이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더욱 말순에게 바짝 붙었어요. 저녁 6시. 저녁을 먹는 동안 기석은 계속 준호를 압박했어요. 준호야, 삼촌이 궁금한 게 있어. 아빠가 떠나기 전에 뭔가 주지 않았니?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줬어. 반지라든지 열쇠라든지.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기석이 정확히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석 씨, 왜 아이를 그렇게 다그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기석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어요. 저녁 8시. 기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말순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진짜로 줬어요. 뭘? 목걸이, 작은 목걸이. 그 안에 열쇠가 어디에 있어? 숨겨뒀어요. 제 방에. 말순은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거였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 목걸이 어디에 숨겨뒀어? 말순이 급하게 속삭였어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밤 9시. 기석이 돌아간 후 말순은 준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영이 설거지하는 동안 재빨리 책상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깊은 서랍 안쪽에서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평범한 아이 목걸이 같았지만 펜던트를 열어보니 정말로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뛰었어요. 이것이 다락방 상자를 여는 열쇠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석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왜 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기석이 이 열쇠를 찾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말수는 목걸이를 가슴에 꽉 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손자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화요일 새벽 2시. 말수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어요. 과연 기석이 또 올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현장에서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예상대로 현관문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찰칵. 말수는 목걸이를 꽉 움켜쥐고 숨을 죽였어요. 기석이 또다시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급해 보였어요. 소파를 완전히 들어올리고 서랍을 모조리 뒤지고 심지어 준호 방문까지 열어봤습니다. 준호가 잠결에 뒤척이자 기석이 멈췄어요. 하지만 준호가 다시 잠들자 계속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기석이 중얼거렸어요. 1시간 정도 후에 기석이 포기하고 나갔어요. 말수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모든 게 조용해진 후 말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 속 열쇠를 꺼내서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의자를 조용히 가져다 놓고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어요.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말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검은색 상자가 보였어요. 생각보다 큰 상자였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서 거실 바닥에 놓았어요. 새벽 4시 30분. 상자를 열자 말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종이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명의가 민수가 아니라 기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것이 기석 명의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맨 아래에 있던 녹음기였어요. 작은 디지털 녹음기에는 증거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기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포기해. 회사는 이미 내 것이야. 투자금도 다 내가 빼돌렸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석아, 우리 10년 넘게 친구였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친구. 기석이 비웃었어요. 내가 성공하는 걸 10년 넘게 지켜봤어. 이제 내 차례야.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소영이와 준호를 잘 돌봐줄 테니까. 새벽 5시. 녹음을 더 들어보니 기석의 계획이 모두 드러났어요. 기석은 민수와 함께 하던 사업에 모든 자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민수를 사업 실패로 몰아서 해외로 내쫓았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민수가 없는 사이 소영과 준호를 회유하고 위협해서 남은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가 떠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모아서 상자에 숨겨둔 거였습니다. 녹음기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아빠 말 잘 들어. 삼촌이 나쁜 사람이야. 바람이 불면 문을 잠가야 해. 상자를 지켜야 해. 말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준호의 이상한 말들이 모두 아빠가 가르쳐준 암호였던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었고,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말순이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성큼성큼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기석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석이 상자와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소리쳤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용기를 냈어요. 당신의 정체를 알았어요. 뭘 안다는 거요? 기석이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민수를 배신한 것도, 돈을 훔친 것도, 우리 가족을 위협한 것도 다 알아요. 기석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 증거들이 있잖아요. 말순이 녹음기를 들어 보였어요. 그때 소영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가 상황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소영아, 이제 끝났어. 기석이 소영에게 말했어요. 이 할망구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새벽 6시. 기석이 본색을 드러내자 소영도 무너졌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기석 오빠가 협박했어요. 준호를 해치겠다고. 그래서 못 말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말순이 소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석이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요. 어차피 아무도 못 나가요. 기석이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면 준호부터 해치겠어요. 말순과 소영은 숨이 막혔어요. 그때 준호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어요. 상황을 본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삼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가 말했어요. 기석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이 녀석이 모든 걸 망쳤어. 어디다 숨겨뒀는지 진작 말했으면 될걸. 준호가 말순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말순은 온몸이 떨렸지만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기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증거. 기석이 비웃었어요. 이 증거들이 누구한테 전해질 것 같아요. 말순은 깨달았어요. 기석이 자신들을 그냥 놔둘 생각이 없다는 거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자와 며느리, 그리고 멀리 있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말순은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어젯밤에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새벽 6시 10분. 말순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가 가르쳐준 대로 녹음 기능을 켜두었던 거였어요. 기석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다 녹음됐어요. 말순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한 가지 더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어젯밤에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둔 일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마침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 15분.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기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럴 리 없어. 누가 신고했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이웃집 김 아주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새벽 6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기석이 칼을 들고 말순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할망구가. 그때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머니, 조심해요. 소영이가 기석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기석이 소영을 밀쳐내려 하는 순간 현관문이 쾅 열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3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기석은 칼을 떨어뜨리고 벽에 붙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경찰이 기석을 체포하는 동안 말순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상자 안의 서류들, 녹음기, 그리고 방금 전 휴대폰으로 녹음한 기석의 자백까지요. 이건 경찰관이 서류들을 보며 놀랐어요. 완벽한 증거네요. 기석이 수갑을 차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소영이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오빠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민수 오빠를, 우리 가족을, 모든 걸 빼앗으려 했잖아요. 오전 7시. 기석이 경찰서로 끌려간 후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말순에게 뛰어와 꽉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준호가 용감했어. 아빠가 가르쳐준 비밀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소영이도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소영아, 괜찮아. 엄마라면 다 그랬을 거야. 말순이 소영의 손을 잡아줬어요. 오전 8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석이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기, 횡령, 협박, 주거침입.
모든 혐의가 확인됐어요. 그리고 민수가 동남아에서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오전 9시, 말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제 집에 와도 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기석이 다 자백했어. 내가 옳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영이랑 준호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 우리 준호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끝까지 비밀을 지켰어. 오전 10시. 말수는 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네, 할머니. 이제 바람이 안 불어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 달 넘게 시달렸던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아빠가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2, 3일 안에 올 거야. 준호가 말순에게 꼭 안겼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오전 11시. 소영이가 말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기석 오빠를 믿었어요. 민수 오빠 친구니까.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부터요. 준호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지만 무서워서, 준호를 해치겠다고 협박해서. 이제 괜찮아. 말순이 소영을 안아줬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소영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말수는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해내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준호가 말더듬도 멈췄고 소영의 얼굴에도 평온이 돌아왔어요. 이제 민수만 돌아오면 모든 게 완벽할 거였어요. 그날 오후 말수는 다락방 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려.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으면 70살 할머니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려. 사흘 후 금요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서 민수가 돌아왔어요. 한 달 반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민수를 본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민수가 말순을 꽉 안았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영이와 준호도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한 달 반 만에 만난 가족의 모습이 공항 로비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아빠, 준호가 민수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민수가 아들을 안아 올리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저녁 6시.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한 달 반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민수가 말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멀리 있는 동안 이런 위험한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준호가 아빠에게 자랑했어요. 아빠, 내가 비밀 잘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도 문을 잘 잠갔어요. 민수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용감했구나.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잘했어. 소영이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응. 완전히 끝났어.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8시. 준호를 재우면서 말수는 손자의 변화를 느꼈어요. 더 이상 말을 더듬지도 않고 잠꼬대도 사라졌어요. 할머니, 이제 나쁜 꿈 안 꿔요. 그럼 이제 좋은 꿈만 꿀 거야. 할머니는 언제까지 우리랑 있어요? 아빠 일이 안정되면 할머니는 시골로 돌아가야 해.
준호의 얼굴이 아쉬워졌어요. 가끔 놀러 와요. 물론이지. 우리 준호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 밤 9시. 민수와 소영. 말순이 거실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가 말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말순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소영이도 말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처음에는 어머님이 너무 의심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오르셨어요.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 뭔가 이상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야. 한 주 후. 다음 금요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기석은 구속되었고 빼돌린 재산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사업도 정상화되었어요. 억울함을 벗게 된 민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재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제 시골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소영이가 아쉬워했어요. 어머님, 계속 여기 계시면 안 되세요. 아니야. 너희는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시골이 편해. 준호가 마지막까지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정말 가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독립적이 되지 못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올게. 출발하는 날, 토요일 오전. 온 가족이 말순을 기차역까지 배웅 나왔어요. 민수가 말순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아라. 소영이가 말순을 꽉 안았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진짜 용감해요. 나도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거예요. 우리 준호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 기차가 출발하자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생활이 마치 꿈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 속에서 가족을 지켜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빨리 놀러 와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어요. 손자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웃는 얼굴을 되찾아준 일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말수는 평소대로 바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어요. 말수나, 서울 다녀와서 얼굴이 훨씬 밝아졌네. 손자들이 잘 커서 그래. 말수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족을 지켜낸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걱정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었거든요. 가족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앞으로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사랑이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세상과 함께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